네,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어떤 주제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명품 럭셔리 산업 ETF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영원을 담는 산업이라는 제목 붙였네요. 누구나 좀 솔깃해할 만한,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제목이 영원을 담는 산업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제 예전에 그 드비어스라는 네. 이 다이아몬드 회사가 있어요. 네. 예전 그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네. 광고 이제 문구로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쳤던 문구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이제 영원하다. 네. 네. 굉장히 히트쳤던 여전히 이제 회자되고 있는 문구긴 네. 합니다. 지금 이제 명품 산업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고급 수요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지금 굉장히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고, 이제 물론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어떤 이제 리오프닝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슈가 나오면서 좀 빠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장기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네.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키워드를 한 3개 정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좀 회복 중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결정력이 여전히 있다. 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격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인도 시장입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국들이 좀 굉장히 성장을 이미 많이 했고, 또 어떤 곳에서 또 기회를 찾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인도 시장도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나 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2020년 이후로 이제 주요 명품 기업들 좀 추이를 좀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 이제 뭐 에르메스라든가 혹은 뭐 LVMH 이런 기업들 좀 꾸준하게 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내왔다라는 것도 네. 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뭐 저희 이 시간 통해서도 명품 그 럭셔리 산업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계속해서 뭐 분위기 좋습니다.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살펴볼 만한 키워드도 몇 가지 있어서 오늘 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명품 산업 관련해서 최근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어야 할 만한 부분들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꼭지는 이 빠른 시장 회복과 부담이라는 타이틀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좀 화면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 네. 텐데요. 우선 이 글로벌 럭셔리 시장, 지금 코로나 때 한번 훅 꺾였다가 빠르게 좀 네. 작년에 바로 회복을 또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더욱더 크게 좀 성장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뭐 리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언론에도 회자가 많이 될 정도로 네. 전반적인 어떤 이제 명품 산업의 어떤 저변이 좀 넓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어떤 소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이제 하이퍼 소비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부담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아직까지 과거 평균 대비해서 좀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급락했던 이 코로나 시기를 좀 제외하고 2012년부터 19년까지 좀 평균적으로 한 17배 정도 거래가 되던 게 지금 한 20배 정도 돼요. PER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까지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것은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됐었던 거죠. 이제 화요일 날 좀 시장이 빠졌던 것은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보실 만한 것은 굉장히 다각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지금 카카오톡에서도 명품을 또 선물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채널에도 좀 굉장히 침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 신명품들의 등장, 뭐 아미라든가 메론 키친이라든가 이런 이제 신규 브랜드들이 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전통 브랜드들, 보통 이제 에루샤라고도 얘기를 하는 뭐 에르메스라든가 루이비통, 샤넬까지 네.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 업체들까지도 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가장 큰 부담인 만큼 네. 좀 정당할 요소가 또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정당화해 줄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저희 키워드 꼽고 시작을 했는데, 키워드 두 번째에서 가격 결정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이 가격 결정력은 그 기업체가 내가 이제 가격을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격에 반영하고 싶을 때 이제 얼마나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격 결정력이 없는 업체는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을 그대로 이제 얻어 맞아야 되는 거고요. 가격 결정력 있는 업체는 이것을 가격에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해서 이제 전체 PQ를 늘리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명품 업체들은 여전히 좀 가격 결정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지금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왼쪽에 있는 차트,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숫자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숫자로 네. 좀 접근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샤넬 클래식 플랫백 아. 미디엄 기준 이제 가격을 좀 정리를 네.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598만 원이었던 게 2023년 3월 인상을 하면서 1,367만 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네, 2배 연평균 넘었어요. 12%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또 이제 바로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이제 5월 23일 날 또 네. 이제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플랫백 미디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67만 원에서 1,450만 원으로 이제 6.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지금 계속해서 좀 올려가면서 네.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인도 시장이에요. 네. 지금 어떤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이미 빠르게 좀 성장을 네. 하고 있고, 좀 미국도 이제 글로벌 1위 명품 시장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인도 시장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귀금속에 굉장히 관대한 민족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제가 좀 관찰했을 때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고, 특히나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귀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고가 제품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좀 네. 관대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신흥 부자들이 좀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부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남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 글로벌 성장률입니다. 네. 2021년 대비해서 조금은 빠졌어요. 근데 인도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더 크게, 더 높게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2022년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인도 럭셔리 마켓 시장 규모가 한 85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의 미국 대비해서 한 7분의 1, 중국 대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크진 않은, 아직까지는 뭐 엄청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부자들이 늘어나면서 더 늘어날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침투력을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침투력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제 여지가 크다라는 점에서 인도 시장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고,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인도 시장의 성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업체들이 갖고 있는 가격 결정력이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좀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분위기 자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짚어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럭셔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ETF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내에서도 이 럭셔리 관련된 ETF들 여전히 계속 관찰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신고가 근접이라든가 신고가 관련된 것들을 좀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럭셔리 산업 관련 ETF들 좀 정리를 네. 잠깐 해볼게요. 일단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 ETF로 접근할 때는 크게 이 럭셔리 산업 전반 혹은 이 순수 럭셔리, 이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럭셔리 마켓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명품 마켓 비중은 절반은 넘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럭셔리 경험이라든가 럭셔리 카, 여기서 럭셔리 경험이라는 것은 호텔 뭐 파인다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그런 것도 시작해서 포함되는. 네. 포함해서 뭐 고급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좀 전반적으로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티커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제 LUXG, 네. 영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ETF 같은 경우는 이 럭셔리 산업 전반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유럽 명품 탑10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이 명품 기업 10개에 좀 집중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럭셔리 산업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던 ETF가 좀 상장 폐지가 네, 됐었긴 네. 했어요. 해당 운용사에서 이제 ETF를 싹 정리하면서 네, 네, 네. 같이 정리가 됐는데 2023년 들어서 좀 신규 상장들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또는 근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장 안에서 볼 수 있을 만한 ETF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럭셔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나누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 자금 동향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미국 시장 자금 유입이 좀 확대되는 모습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11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네. 지금 개별적으로 좀 뜯어보면 이 미국 대형주의 54억 달러 정도, 거의 대부분이 미국 네. 대형주예요. 이외에도 역시나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좀 계속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미국 국채 장기물에 20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좀 반대로 이제 좀 어디서 돈이 빠졌나 좀 네. 살펴보면
가치주 쪽에 좀 돈이 빠졌어요. 아. 이제 미국 대형 가치주의 카테고리에서 34억 달러 정도, 그리고 대형 성장주에서도 자금 유출이 좀 있었긴 했지만 6억 달러 정도로 제한적인. 좀 제한적으로 좀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에서 분위기를 끌고 갔던 것들 어떤 쪽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키워드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기술주들이 좀 굉장히 포진을 많이 했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지역은행 역시도 어떤 이제 인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가 이 디지털 혁신 테마, 블록체인 쪽입니다. 이 디지털 혁신 테마 ETF가 14%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 티커로는 이제 BKCH ETF는 이 블록체인 산업이랑 그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를 동시에 좀 편입하고 있는 ETF예요. 역시나 11% 정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반도체 산업 ETF가 8.6% 정도, 그다음에 지역은행 ETF가 7.8%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주식형만 좀 떼줘볼까요? 네, 바로 이제 주식형으로 좀 넘어가 보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라든가 지역은행 역시나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이외에도 정보기술 섹터라든가 혹은 좀 에너지 쪽인데 뭐 MLP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가 대부분 많이 포진해 있는 상승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 좀 달랐던 쪽도 바로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하락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하락 키워드는 이제 뭐 기금속 채굴이라든가 뭐 유틸리티 우라늄 요 정도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뭐 개별 국가에서는 이제 이 튀르키예가 좀 대선 이슈 관련해서 좀 급락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금리 좀 올라가는 계속 이제 금리가 또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금강주 쪽도 조금 이제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5% 정도 하락을 보였고, 역시나 이제 맨 밑에 있는 이 이자 분리 미국 국채는 이제 이자 부분만 떼서 거래를 하는 건데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 기간에서 역시나 이제 급락 4%대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시장의 자금 동향 어땠는지부터 확인하죠. 네, 우선 한국 시장 자금 유입은 됐는데 지금 규모 자체는 좀 축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700억 원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좀 이제 개별적으로 좀 뜯어보면 역시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 회사채 관련된 ETF에 1,800억 정도, 그다음에 국공채에도 이제 550억 정도, 그다음에 멀티에셋에도 이제 960억 정도 들어왔는데 역시나 뭐 MMF라든가 뭐 무형 금리물이라든가 이런 금리물 관련해서 좀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의 분위기는 섹터별로 어땠는지 그것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시장에서 올랐던 것들부터 키워드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 반도체라고 좀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바로 화면 보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천연가스 외에 거의 다 반도체 관련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 있는 게 사실 1위부터 4위까지는 다 천연가스고요. 두 번째 있는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ETF가 11%, 그다음에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기업 10개를 묶어놓은 ETF가 9%, 그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ETF가 8.4%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순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 반도체라든가 혹은 대만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뭐 TSMC 밸류체인 같은 것들이 있겠죠. 관련된 ETF 역시도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ETF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끌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반대로 좋지 않았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역시나 좀 좋지 않았던 것들 역시 바로 이웃 국가 이제 중국이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 중국, 그다음에 이 농산물 같은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들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좀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미국 변동성 ETF가 한 7.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옥수수, 콩, 밀 이 세 가지 이제 농산물에 대한 선물을 편입하고 있는 ETF가 4%대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나 이자 분리 국고채 장기물 역시도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하락의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훑어봤고요. 그럼 시장 한마디로 정리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주간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역시나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좀 더 거쳐지면 역시나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거쳐지면 좀 더 이제 강한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 중인 일본이라고 좀 정리를 했는데, 일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자금 상승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윤선생 ETF 교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용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